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노동위원회가 갖는 어떤 좀 특징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첫째로 노동위원회는 이 독립한 전문적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였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자면 이 노동위원회는 그 노사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이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노동위원회 권한에는 이 권리 분쟁에 관한 준사법적인 그러니까 심판적인 권한과 이익 분쟁에 대한 그 조정적 권한이 함께 병존하고 있고 또 이 그 외에도 이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적 권한까지 좀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제도 전체의 구조로 본다면 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또 이제 특별노동위원회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층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뭐 규칙을 제정을 하고 또 업무 처리의 기본 방침에 관해서 네, 이제 지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재심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을 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심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초심과 재심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그 사건 처리에 관해서 재심을 통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효율적인 업무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특징을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특별노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네,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먼저 이 노동쟁의에 대해서 그 조정하고 중재하는 즉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별 시정에 관한 그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기능이죠. 심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그 노동위원회만의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네, 이제 우리 이제 심판 기능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뭐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판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 또는 판정 기능에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당해고 구제 사건인데요. 이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 좀 우리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사건을 다루는 거는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역시 우리처럼 노동위원회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부당해고 사안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만의 어떤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들을 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위원회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잡다한 그 심판 사건들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들 이렇게 이게 좀 중심적이고 좀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 이번 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보고요. 다음에는 뭐 부당해고와 복수노조 관련된 사건들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부당노동행위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당노동행위는요, 이 노동자에게, 우리 이제 헌법에서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노동자가 노동 3권 행사하는 걸 사용자가 좀 막거나 그렇게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 이게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이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이제 사용자가 또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오래 또 방치가 된다면 이 노동 3권을 보장한 건 아무런 그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뭐 노동자와 어떤 사용자 간의 그런 자치, 그러니까 노사 자치라는 게 거의 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노동조합법이라고 하죠. 이 노동조합법은 이 노동자나 이 노동조합의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이런 사용자의 방해 같은 것을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들의 어떤 일정한 유형을 정해놔요. 일정한 유형을 정해놓고 그걸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금지한 것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또 구제 절차와 또 이제 처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당 노동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그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 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어떤 노동자나 그 노동조합을 구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구제주의적인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그 처벌주의,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953년에 이 노동조합법은 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 조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그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을 또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각각 그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 1963년의 노동조합법은 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한편 이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요. 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그 준사법적 행정 구제 절차,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은 좀 존치를 시켰습니다. 뭐, 요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1953년은, 그러니까 처벌 위주였는데, 이 1963년에는 구제주의로 좀 어떤 입법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개정된 이 노동조합법은요, 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그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되 대신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 하는 건 뭐냐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명시적인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그런 범죄 유형들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이 반의사 불벌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좀
그 구제주의였죠. 그전엔 구제주의였는데 이게 구제주의와 처벌주의의 어떤 그 두 개를 병용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97년 노동조합법, 이때 노동조합법은 이제 그 전에 있던 노동조합법을 완전히 이제 사실상 폐지를 하고 이제 새로 만들다시피 해서 만든 건데요. 이때 이제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이 부당 노동 행위에 포함을 시키고요. 부당 노동 행위 자체의 처벌을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노동행위 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대한 어떤 이행 명령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제주의, 처벌주의 어느 한 극단에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두 개를 서로 병용하는, 두 개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 이 나라의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살펴보면요,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게 이제 미국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일본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입법적으로 좀 그 일본법을 많이 이제 좀 모델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미국의 노동행위, 또 이제 노동위원회나 아니면 부당 노동행위와 비교를 했을 때 좀 특징적인 거,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특색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그 미국과 일본의 노동위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고찰을 또 해보기로 하죠. 자, 부당 노동 행위는 결국에 이제 이 사용자가 이 노동자들의 그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제 사용자의 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는 결국에 이 사용자가 되고요. 그 객체가 되는 것은 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당 노동행위 객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좀 이제 그 합법적인 노동조합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할 때, 이 노동조합은 그 실질적으로 그 자주성과 민주성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야만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형식적인 요건까지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만이 어떤 그 노동조합법에 또는 이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것들의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노동조합은 사실은 유령 노조죠. 이거는 그 어용 노조보다 더 안 좋은 그 이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위장 또는 가장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는데, 이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설립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설립신고를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설립신고를 했는데 뭔가 그 절차적인 흠결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청에서 이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노동조합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노동조합법이 정한 그 노동조합으로서 완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 외, 그러니까 법의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법 외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예, 우리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까지 그랬죠. 이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으로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을 때를 그 법외 노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법외 노조도 이 부당 노동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잘 보면 그 금지 규정 중에 보면 이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그런 효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하는 성질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 3권을 방해하는 그런 이 불이익 취급이라든가 뭐 반조합 계약이라든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거, 운영비 원조를 제외한 그런 어떤 지배라든가 개입하는 거, 그런 것을 금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행위의 객체인 그 노동조합이 헌법상 노동 3권의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요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그 단결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조직이라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록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어떤 설립 신고라는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 부당 노동 행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또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운영비를 원조한다라거나 또 어떤 제도적 방해로서 그 이제 불이익 취급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창설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의 노동조합은 이 부당 노동 행위의 객체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결국에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요.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누구냐, 어디까지가 사용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서 이 사용자는 결국에 사업주, 그리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 담당자, 그리고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뭐 관리직 사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좀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의 사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 사용자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이 사업주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경영 담당자나 또는 관리자가 하는 경우에도 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조직 내에서 사용자가 아닌 이 노동자가 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또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향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 아래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럴 때는 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사용자로부터 교섭을 위임받거나 또는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그 제3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거나 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용자와 서로 짜고 어떤 통모하고 뭐 그런 한 거나, 아니면 또 사용자의 지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또 이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와 짜고서 한다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럼 이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용자는요, 이 구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명령을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또 사용자는요, 이 금지 행위의 주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이때 그런 구제 명령을 이행을 해야 한다 할 때 그 사용자는 이때는 사업주로 한정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자라든가 그 밖에 사람들은 이 부당 노동 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 그 행위가 이제 사업주의 행위로 인정이 되지만 그 행위로 인한 그 침해 상태를 시정할 그런 어떤 권한이나 책임은 결국에 그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당 노동 행위는 이 단체 교섭이나 어떤 노동자의 단체 활동에 대응하는 뭐 일정한 유형의 그런 행위들이니까요. 그 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하면 이 집단적 노동 관계의 그 한쪽 당사자를 말하는데요. 반드시 이게 이제 노동 계약상의 그런 사용자, 그러니까 고용주,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단적 노동 관계는 어떤 개별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하니까 어떤 뭐 고용이라든가 고용보장이나 뭐 고용안정 뭐 이런 것들 포함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단체 교섭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그런 그 해당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해서 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용자 개념이 좀 넓게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판례도 보면 그런 판례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고용주는 아니지만,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노동 조건 같은 것들을 실질적 또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 이론 체계에 의한다면 이 사용자 개념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용주와 또 고용주가 아닌 자로 이제 좀 분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용주가 아닌 자로 이 또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 고용주가 아닌 사람은 이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그 법률 행위로서의 부당 노동 행위, 그러니까 이제 뭐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 계약 같은 거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또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또 사실 행위로서의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데, 뭐 대체로 뭐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거나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아닌 자도 그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런 말은 결국에 노동위원회가 그 사람한테 단체 교섭 이행이나 아니면은 지배나 개입 금지를 명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과거에는요, 이 노동계약 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좀 가까운 장래에 이 노동계약을 맺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단체법상의 사용자로서 이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해고 노동자가 속한 이 노동조합이 뭐 해고 철회나 퇴직 조건에 관해서 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때 그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그것에 이제 응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종전처럼 전처럼 계절적인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기업은 그 노동자가 그 또 이제 소속한 노동조합이 그 사람의
재채용, 그러니까 다시 채용하라 하고, 또 노동 조건에 관해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또 이런 경우에도 이것에 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들이 좀 있었고요. 또 회사가 이렇게 이제 합병하거나 뭐 이제 그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가 좀 뭐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뭐 영업양도 이런 과정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존속 회사가 이제 미리 이제 소멸하는 회사의 노동자나 그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존속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폐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 형식으로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새로운 형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보면 옛날에 있던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장 폐업이라고 하죠. 이런 위장 폐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은 그 폐업한 사업 있죠. 그 전에 폐업을 했던 그 사업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승계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판례를 보자면 이 고용주가 아닌 사람이 해당 노동자의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로 또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와 관련된 판례가 이제 좀 골프장 캐디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골프장 캐디가 그 고용주가 아닌 골프장 그 시설 운영자한테서 이 제명 처분이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은 이 사건에서 이 노동자의 그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명령의 대상인 그런 사용자다라고 인정한 또 판결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 좀 유명한 판결인데요. 네, 이게 이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렇죠. 이제 뭐 전략이 또 변화하고 고용 형태가 좀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그전처럼 그 한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의 사용자와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됐죠. 이제 복수의 사업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고용주가 아닌 그 사업에서도 이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인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주식 소유라든가 아니면 뭐 임원을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모회사나 자회사의 관계가 있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면서 이 자회사 노동자의 어떤 임금이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모회사도 그 고용주인 자회사와 함께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로서 그런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어떤 기업이 뭐 어떤 업무 도급 계약이나, 그러니까 하청이라고 많이 부르죠. 하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어떤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도급 계약이나 또는 노동자 파견 계약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노동자를 그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 보내서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례를 보면은 이 업무 도급 계약을 맺은 사용 기업이 이 노동자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기업의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 고용주인 그 제공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사용 기업도 그 노동자를 제공한 기업의 그 노동자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로서 그 사용자로서 또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공기업이 기본적인 노동 조건만 지배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기업이 취업에 관한 노동 조건,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라든가 뭐 작업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지배 결정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용자의 지위가 있죠. 그 지배력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분담, 해야 한다라고 뭐 이렇게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용자 단체도 또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사용자 단체가 어떤 산업별 통일교섭을 요구하는 그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제 해태하는 거, 이 해태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 해태한다라는 말은 좀 게으르다, 게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을리하는 것을 해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뭐 좀 고리타분한 용어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뭐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이 쓰니까 쓰기는 하는데, 요건 뭐 게을리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거, 이게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에 이 사용자 단체도 이 단체 교섭에 좀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그러니까 성실 교섭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단체가 이 성실 교섭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부당 노동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건 부당노동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용자 단체도 이 부당노동 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이 이 부당노동 행위 주체를 그냥 사용자로 규정한 것은 그냥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 단체 역시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노동위원회와 또 법원도요, 이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하는 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 사용자 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서 배제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있죠. 이 처벌제도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 법률로 규정을 정해야 된다. 아주 이제 그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인데, 이 사용자 단체의 교섭 거부나 뭐 지배 개입에 대해서 그걸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처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보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그 법에, 그러니까 입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법을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그러니까 보완을 통해서 법을 좀 개정해서 좀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당 노동행위의 유형인데요.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서
다섯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1호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1호와 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호와 5호는 사실상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이나 그 밖에 어떤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그걸 이유로 하는 어떤 불이익 취급, 그리고 또 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라든가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고, 또 증언, 뭐 이런 것들 이유로 하는 또 불이익 취급, 뭐 이런 게 한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불이익 취급하는,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반조합 계약, 반조합 계약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개입하거나 또 운영비를 원조하는 이런 행위들이 또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이 부당 노동 행위는 결국 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어떤 조직, 또 이제 정당한 단체 활동에 참가, 뭐 또 그 밖에 어떤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또는 뭐 노동위원회에 어떤 부당 노동 행위를 뭐 신고한다거나 뭐 증언한다거나 증거 제출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 사용자가 이 노동자에게 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불이익 취급이 좀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첫째로 이 노동조합에 어떤 가입하거나 뭐 조직하는 것처럼 이 노동자의 정당한 그 단결 활동 등의 행위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다거나 또는 뭐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 활동 등을 그 이유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처럼 요 세 가지 요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먼저 이 불이익 취급이라고 하면 이 노동자가 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뭐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뭐 이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제 가입하려고 한 것, 뭐 이게 뭐냐면 이 노동조합을 스스로 조직하고 이거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뭐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에 가입한 거 또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머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나 대의원처럼 특정 종류의 조합원이 된 거, 또는 이제 노동조합 내부의 어떤 특정 계파, 특히 뭐 그 집행부를 비판하는 그런 조직에 속한 거,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하려는 것은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입하려는 어떤 희망을 표명한다거나 또는 뭐 가입에 관해서 상담이나 준비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아야 하죠. 네, 노동조합의 조직이란 거는요, 이 조직이란 건 노동조합의 설립 총회를 해서 이 규약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을 선출하고, 또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걸 말하는데요. 넓게 좀 보자면 설립 신고를 해서 이 신고증을 받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이거는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그런 희망을 표명하거나
또 동조자를 규합하는 뭐 그런 행위들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을 위한 준비를 한 거, 그것을 말합니다. 이 미조직 노동자가 어떤 특정한 노동 조건에 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걸 동조자를 규합을 하고 또 단체 교섭을 준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의사나 준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법의 노조가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법의 노동조합 중에 이 자주성이 없는 것은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또 좀 어떤 그런 합법적 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입한 경우에 이때는 불이익 취급의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견해가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이익 취급의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 아직 어떤 그 자주성 요건을 갖추, 이때는 이제 아직은 실질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 노동조합을 좀 합법적인 어떤 자주성을 갖추고 설립신고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끌어가기 위해서, 그걸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른 노동조합에 어떤 조직하는 것이나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대해서만 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노동자에 대한 인사 고가가 그 상여금의 지급의 기준이 돼요. 뭐 그런 사업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서 이 사용자가 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아니면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불리하게 이 인사 고가를 해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이제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그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격차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이익 취급은요, 또 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거, 뭐,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거, 뭐, 그런 이유로도 이제 불이익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쟁의 행위의 개념과 관련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 단체 행동이란 거는 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쟁의 행위에 참가하는 거는 결국에 이 노동조합의 결정이라든가 지시에 따라서 이 쟁의 행위에 좀 수동적으로 참가하는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쟁의 행위를 직접 지도한다거나 또는 방조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는 건요, 뭐,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거, 리본이나 또는 뭐 머리띠 같은 걸 착용하는 거,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부착하고 또 뭐 연설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어떤 그 조합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의 어떤 그 단체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그 다른 데는 없어요. 꼭 유독 이 부당 노동 행위 금지 규정에서 이 단체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아무래도 쟁의 행위나 아니면 단체 행동의 이게 오류 아니냐, 이렇게 원래는 쟁의 행위나 또는 단체 행동으로 이렇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단체 행위라고 좀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체 행위라는 것은 결국에 쟁의 행위 또는 단체 행동으로 이렇게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노동자의 쟁의행위 참가가 또는 또 이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이 불이익 취급의 어떤 부당 노동행위, 이게 또 성립을 하려면 그 쟁의행위라든가 조합 활동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쟁의행위에 대한 어떤 민형사 사건에서의 그 정당성 판단, 그러니까 이게 쟁의행위에 대해서 민사적 아니면 또는 형사적 그 정당성이 있는데,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과 이 쟁의행위에 대한 어떤 부당 노동행위 사건에서의 정당성 판단이라는 게 꼭 서로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그런 일치하는 거겠지만 꼭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노동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요, 이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좀 너무 이례적이거나 이게 이제 상당성을 좀 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 불이익 처분이다,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야간 근무 중에 한 2시간 정도 무단 이탈을 한 거 가지고 이 부당이 아니라 이 징계 해고를 했다, 이거는 뭐랄까 그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본 판례도 있었어요. 이게 좀 오래된 판례인데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이 불이익 취급이 이 노동자가 이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부당 노동행위 규정에 의한 그 위반한 것을 신고한다거나 또 뭐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거나 또는 그 밖에 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 불이익 취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노동자의 행위가 이 노동 3권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가 또 부당 노동행위 제도에 호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좀 특별한 형태의 불이익 취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신고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 사용자가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밖에 행정관청은 이 부당 노동행위의 형사사건의 수사를 좀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는 뭐 검사나 또는 근로감독관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헌상 이 노동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좀 명백하고요. 이 노동조합법의 다른 규정에서 행정관청은 대부분 이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서 아무런 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행정관청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뭐 증거를 제출한 거, 또 재심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뭐 또 이 근로감독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거,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에게 증언을 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유로 이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되느냐, 뭐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부당 노동 행위 제도에 호소를 하거나 그 기능이 또 수행되는 것을 방해한다 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이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뭐 이제 그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이럴 때는 이건 좀 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이익 취급에 이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이 사용자가 이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그런 행위를 한 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건요, 뭐 이제 종전의 어떤 통례라든가 또는 그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불리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요. 뭐 그 종류와 형태는 아주 다양한 거죠. 이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이제 어떤 그 종업원 지위의 득실에 관한 그런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해고입니다. 그래서 해고가 가장 대표적인데, 해고는 뭐 일반 해고냐 징계 해고냐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아직 그 회사에 취업은 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에 취업하기로 정해져 있는 채용 내정자라고 하는데, 이 채용 내정자라든가 또는 그 보통은 수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수습이 아니라 그 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사하고 몇 개월 동안 이 업무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시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용 중에 있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본 채용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정년을 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 휴직한 후에 복직하는데 이 복직하는 걸 거부하는 거,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거, 이런 거 역시 다 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보면 이제 노동자에게 좀 불리한 어떤 교육 훈련이나 뭐 전직, 전출, 전적, 휴직, 뭐 인사평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익이냐 아니냐는요, 뭐 지위, 직종, 임금, 뭐 그밖에 어떤 대우라든가 통근 사정, 뭐 가정 사정, 이런 것들에 좀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강등이라든가 또는 승진의 탈락, 또는 뭐 징계 처분, 뭐 이런 것도 경고, 뭐 감봉, 출근 정지, 정직, 뭐 이런 징계 처분도 이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 이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이 판매 실적에 따른 그 승격 기준만 또 적용을 하는 거, 이거는 승진에서 배제하는 거죠. 승진에서 배제하는 거니까 이건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그 전담해서 일하는 노동자이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이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휴직한 노동자와 좀 지위가 비슷해지는데, 당연히 회사 일을 안 하니까 뭐 이제 회사 업무라든가, 그러니까 회사 실적을 가지고서 뭐 승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건 당연히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이 경제상의 불이익 처분인데요. 뭐 이제 각종의 임금이라든가 뭐 퇴직금,
복리후생적 급여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임금 산정이나 뭐 삭감 기준의 어떤 차별적 적용, 뭐 이게 이제 어떤 임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결국 이제 불이익 처분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연장 노동이나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이 본인의 의사에 또 반해서 또 시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거. 시기 변경권은 이 연차휴가를 청구를 하면 그 시기에 그 휴가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청구한 것을 좀 거절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거 역시 이런 또 같은 종류의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신생활상의 불이익 처분이 있는데요. 뭐 예컨대 뭐 좀 잡일을 시킨다거나, 회사 행사가 있는데 그 회사 행사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참가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그 생활 근거지에서 먼 곳으로 전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단결 활동상의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열성적인 조합 활동가를 좀 이례적으로 관리직으로 승진시키는 거예요. 관리직이 되면 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조합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승진으로 임금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이 노동자가 단결 활동의 계속을 희망하는데 이것을 또 이제 불가능하게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불리한 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그 승진을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엔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의 단결 활동과 무관하게 어떤 경영상의 필요와 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을 해서 승진시킨 경우라면, 이런 경우엔 결과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좀 상실되더라도 불이익 취급이나 또는 지배 개입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자, 열성적인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를 조합원과 또 접촉이 좀 어려운 아주 먼 그런 근무지로 전직시킨다거나, 또는 장기 출장시키는 거, 장기 출장을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단결 활동을 좀 곤란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뭐 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부당 노동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하려면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 활동 등을 그 이유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유로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이론상으로는 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익 취급의 성립이 어떤 그 노동자의 단결 활동 등의 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같은 거는 따지지 말자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견해,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본다면 그 이유로 한다라는 거는 이 부당 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부당 노동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갖고, 그러니까 어떤 반조합적인 의욕이라든가 아니면 동기,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려면 그래서 반조합적인 의도 내지 동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주관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그러니까 사용자의 마음속에 그런 의사가 있었느냐라는 거는 그냥 여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사정들 있죠. 그 재반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정들이 좀 이제 어떤 뭐 간접 사실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어떤 추정적인 의사만으로도 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정당한 단결 활동 같은 것, 뭐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이 부당 노동행위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당 노동 행위의 의사는 결국에 이제 사용자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가 또 흔히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다른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뭐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라든가 뭐 경영 질서에 위반했다라든가 그런 어떤 불이익 처분의 그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참 이 피해자인 노동자가 이걸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가 어떤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당 노동행위의 의사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당 노동행위의 의사는 좀 이 노동위원회가 그 노사관계의 경험 법칙에 따라 그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그냥 인정하는 그냥 추정적인 의사, 그런 의사가 추정이 돼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불이익 처분을 이 노동조합의 설립이라든가 총회,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걸 또 전후한 그런 시기에 하는 경우 또 이제 평소에 노동조합의 존재나 단체 교섭 또는 그 어떤 해당 노동자의 활동을 뭐 혐오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온 경우 또 처분이 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또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 같은 종류의 사례에서 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노동자 중에 조합원 비율이 또 현저하게 높은 경우 이 사용자가 이 주장하는 처분 사유가 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이 불합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근무 성적 불량으로 이제 해고했다라고 주장하는데 해고자보다 또 성적이 더 불량한 사람은 이제 해고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또 처분이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관행에 비해서 보자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그리고 처분 이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 약화되거나 이 조합원들의 단결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부당 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이 부당 노동행위 사건에서는요, 이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이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의 근무 성적이나 태도의 불량, 뭐 그런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불이익 처분의 이유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 활동 같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 경우라면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 활동을 뭐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의 이유로 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건요. 결국에 이제 사용자가 내세우는 그 불이익 처분의 이유와 노동자가 한 정당한 단결 활동의 내용,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시기, 또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의 관계,
뭐 같은 종류 사례에서 이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의 그 불균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어떤 그 언동이나 어떤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정들을 좀 비교하고 서로 검토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또 다른 경우를 보자면요. 이 사용자의 어떤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 부당 노동 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근무 태도 불량이나 뭐 어떤 다른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사용자가 어떤 특정 노동조합 간부에게 노동조합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막 위협을 하다가 그 간부가 회사 자재를 횡령하는 그런 비위 행위를 하게 돼서 해고를 한 경우, 이건 정당한 해고 이유도 있고 또 부당 노동행위 의사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뭐 다양한 학자들은 이게 좀 다양한 견해를 주장해요. 그래서 불이익 취급이 성립한다라는 견해, 뭐 이걸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뭐 결정적 원인이 뭐냐, 아니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판례의 태도를 보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이 노동자의 어떤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흔적이 있다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반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사유가 어떤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다수의 학설들은요, 이 노사 관계의 경험칙상 이 노동자의 단결 활동 등이 없었더라면 이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불이익 취급이 성립한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뭐 여러 사정을 좀 종합을 해서 이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추정은 이 불이익 처분의 불이익 처분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뭐 허위거나 불합리한 경우를 말하겠죠. 이런 불충분하다면 이게 좀 완전하게 되지만, 이게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좀 충분히 인정이 된다면 이게 번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이유가 서로 이제 두 개가 뭐 서로 경합하는 경우, 이런 두 개가 이제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당 노동 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이 정당화 이유가 좀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